효도 여행이라 했습니다. 제 평생 처음 받아보는 아들과 며느리가 차려준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자 그 아이의 얼굴에서 온기가 사라졌습니다. 제 아들은 차마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고요. 어머니, 여기서 푹 쉬세요. 얼음장 같은 목소리.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채 깨닫기도 전에 며느리의 차가운 손이 제 주머니를 뒤져 낡은 휴대폰을 거칠게 빼앗아 들더군요. 이런 건 이제 필요 없으시잖아요. 제발 그것만은 안 된다고 외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 눈앞에서 제 세상과 이어진 유일한 끈이었던 그 낡은 휴대폰을 저 멀리 바위 틈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쨍그랑 마이너스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제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멀어져 가는 차의 후미등. 그것이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제게 차려준 제 인생 마지막 만찬의 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인생의 진짜 지혜는 모든 것을 잃고 난 뒤에야 비로소 얻어진다는 것을요. 제 말년의 지혜는 바로 그 지옥 같은 배신 속에서 피어났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여러분의 그 작은 온기가 이야기를 끝까지 이어갈 큰 힘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꾼 그날의 이야기 차분히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복래입니다. 시장 좌판에서 시작해 쉰 평생을 국밥만 말았습니다. 뜨거운 뚝배기보다 더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달아빠진 행주보다 더 모질게 제 청춘을 쥐어짜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오늘 제 이름 석자를 건 빌딩을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빌딩을 복래타워라 불렀지요. 준공식이 열리던 날 저는 평생 처음으로 비싼 옷을 입고 화장을 했습니다. 어색하게 웃는 제 옆에는 제 유일한 자랑이자 삶의 이유인 아들 강민이가 늠름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그림처럼 어여쁜 며느리 지연이가 제 팔을 꼭 붙들고 있었고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지연이는 제 옷매무새를 만져주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너무 고우세요. 이 빌딩처럼 훤하셔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만하면 고생한 보람이 있지. 저 녀석들 웃는 얼굴 보려고 내가 이 악물고 버텨왔지. 테이프를 끊는 순간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제 귀에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울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선 제 모습이 아니라 늠름한 아들과 며느리 뒤에 선 제 모습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저 빌딩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강민이의 것이었지요. 제가 아들에게 물려줄 단단하고 높은 성이었습니다. 그날 밤 축하 파티가 끝나고 텅 빈 거실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강민이와 지연이가 무거운 표정으로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더군요.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왜들 이래? 먼저 입을 연 것은 며느리 지연이었습니다. 늘 생글생글 웃던 아이의 얼굴에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강민 씨 사업이 조금 어려워요. 제 아들 강민이는 번듯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시작도 제 돈으로 해주었지요. 아들은 제 눈을 피하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지연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빚이 좀 있는데 채권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어머니 재산에까지 손을 댈까봐 저희가 밤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평생 돈과 싸워온 제 감각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인 아들의 떨리는 어깨를 보는 순간 이성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뭘 어쩌면 좋겠느냐? 제 물음에 지연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시만요. 아주 잠시만 저희 앞으로 재산을 돌려놓으면 안 될까요? 그러면 어머니 재산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세금 문제도 훨씬 유리하고요. 모든 게 해결되면 당연히 다시 어머니 이름으로 돌려놓을 거예요. 저희가 어머니 걸 탐내겠어요? 그럴듯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평생을 갈아 넣은 재산을, 제 이름이 박힌 저 빌딩을 어찌 이리 쉽게 남의 손에 넘기라 한단 말입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짧은 침묵을 깨고 아들 강민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망쳤습니다. 제가 못나서 어머니 평생이 담긴 저 건물을 잃게 할 수는 없어요. 차라리 제가 사라지겠습니다. 강민이는 끄끄거리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40이 넘은 아들이 어린아이처럼 우는 모습에 제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제 앞에서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던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럴까. 저 여린 것을 나라도 지켜줘야지. 어린 시절 뜨거운 뚝배기에 손을 대어 엉엉 울던 강민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때 찬물에 아들의 손을 담가주며 함께 울었습니다. 지금 제 아들이 또다시 뜨거운 세상에 대어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켜주어야 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둔 묵직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여니 제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새겨진 인감도장이 나왔습니다. 국밥집 계약서부터 시작해 제 인생의 모든 중요한 순간을 함께한 제 자신과도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그것을 들고 나오는 제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마지막 이성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아들의 울음소리가 그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저는 강민이의 눈물로 축축한 손에 제 인감도장을 쥐어주었습니다. 이걸로 막을 수 있는 거냐?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효도하며 갚겠습니다. 강민이는 제 손을 잡고 연신 고개를 조아렸고 지연이는 눈물을 닦으며 어머니, 정말 현명한 판단이세요. 저희만 믿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안도와 감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며 비로소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 살 수만 있다면 내 성의 주인이 잠시 바뀌는 것쯤이야 무슨 대수겠는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복례타워가 어쩐지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빌딩의 불빛이 제 눈에는 마치 꺼지기 직전의 촛불처럼 희미하게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아들이다. 내 뱃속으로 낳은 내 새끼가 설마 나를 속이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고 또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차가운 기운은 끝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평생을, 제 자신을
아들의 눈물과 맞바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밤은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제 평생이 담긴 인감도장을 아들 손에 넘겨준 후 며칠간 집안은 이상할 만큼 평온했습니다. 아니, 평온을 가장한 어색한 고요함이 흘렀다고 해야 맞을 겁니다. 아들 강민이는 제 눈치를 살폈고 며느리 지연이는 필요 이상으로 살갑게 굴었습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을 다루듯 저를 대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저는 애써 안도감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래, 큰 짐을 덜었으니 이제야 효도할 마음이 생기는 게지. 스스로를 그렇게 타이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맑은 가을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연이가 환한 얼굴로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효도 여행 준비했어요. 그동안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모셔야죠. 공기 좋은 데 가서 며칠 푹 쉬고 오세요. 효도 여행이라니요. 제 인생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사치스럽고 낯선 단어였습니다. 평생 국밥집 주방의 허연 김과 돈 계산의 절은 숫자만 보고 살았던 제게 짙푸른 산과 맑은 공기는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안의 찌꺼기마저 그 다정한 말 한마디에 눈 녹듯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어미는 괜찮다. 너희들이나 편히 쉬거라. 입으로는 그리 말하면서도 제 입꼬리는 이미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제 속을 꿰뚫어 본 지연이가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드리는 첫 효도 선물인데 거절하시면 저희 마음이 아파요. 강민 씨도 어머니 모시고 싶어서 벌써부터 들떠 있다고요. 그 말에 더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짐을 챙길 것도 없었습니다. 지연이가 이미 새 옷부터 편한 신발까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더군요. 그 정성에 저는 그만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강민이가 운전하는 차에 오르자 창밖으로는 제가 평생 등지고 살았던 아름다운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졌습니다. 굽이굽이 이어진 길을 따라 차는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강민이는 연신 백미러로 저를 보며 어머니, 공기 좋죠? 라고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신 좋다, 참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제 평생의 노고가 마침내 이런 행복으로 보상받는구나 싶었습니다. 한참을 달려 차가 멈춘 곳은 인적이 드문 산 중턱의 작은 공터였습니다. 지연이는 준비해 온 돗자리를 펴고 제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과 따뜻한 밥으로 진수성찬을 차렸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전부 어머니 좋아하시는 걸로만 준비했어요. 지연이가 제 입에 반찬을 넣어주자 저는 목이 메어 밥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아이가 내 며느리라니, 내 아들이 이리도 어여쁜 아내를 얻었다니. 저는 제 인생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낙원에 도착했다고 믿었습니다. 제 의심과 불안이 모두 늙은이의 노파심이었다고, 착한 아이들을 오해했다고 자책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해가 산등성이 너머로 붉은 빛을 토하며 기울기 시작하자 거짓말처럼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 어깨를 주무르던 지연이의 손길이 멈췄습니다. 늘 제게 고정되어 있던 강민이의 시선도 어느새 먼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야지. 날이 추워진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지연이가 저를 막아섰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에서 방금 전까지 피어오르던 따스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차갑고 무표정한,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푹 쉬세요. 그 목소리는 마치 얼음장 같았습니다.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집에 가야지. 너희들 내일 출근도 해야잖니. 제 말에 지연이는 피식하고 비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제 등골을 타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아들, 강민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아들은 차마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민아,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어서 엄마한테 설명해 보거라. 제 목소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려 나왔습니다. 강민이는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지연이가 제 앞으로 다가와 제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제 손에 늘 쥐어 있던 낡은 휴대폰을 거칠게 빼앗아 들더군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여기가 이제부터 어머니 집이에요. 이런 건 이제 필요 없으시잖아요. 지연이는 제 휴대폰을 저 멀리 바위 틈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제 세상과 연결된 마지막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강민아, 내 아들, 엄마한테 왜 이래? 내가 어떻게? 저는 울부짖으며 강민이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아니라고, 이건 나쁜 농담이라고 말해주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강민이는 제 손을 뿌리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심장을 도려내는 칼날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해요. 영혼 없는 사과. 그것은 용서를 구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선고였습니다. 두 사람은 미련 없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차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차 문을 두드리고 창문에 매달렸습니다. 강민아, 지연아, 나 좀 봐라. 내가 니들 어미다.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차 안의 두 사람은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부르릉 마이너스. 굉음과 함께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저는 땅바닥을 뒹굴었습니다. 멀어져 가는 차의 빨간 후미등이 마치 저를 비웃는 악마의 눈동자처럼 보였습니다. 그 불빛이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을 때 세상에는 완벽한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낙원이라 믿었던 이 아름다운 산은 순식간에 저를 삼키려는 거대한 무덤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귀뚜라미 소리, 바람에 나뭇잎 스치는 소리, 그 모든 자연의 소리가 이제는 저의 죽음을 재촉하는 저주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저들에게 처음부터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을 지키는 늙은 문지기였고 그 성을 차지하기 위해 치워버려야 할 마지막 장애물이었을 뿐입니다. 제 평생이, 제 사랑이, 제 존재 자체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흐느끼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제 안에서 무언가 차갑고 단단한 것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넘어선 살아야겠다는 지독한 생존의 도끼였습니다. 죽지 않아. 이렇게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버려진 낙원의 한가운데서 저는 짐승처럼 낮게 응조렸습니다. 제 눈물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이 제 등과 하나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제 평생을 데워주던 국밥의 온기는 까마득한 예딜처럼 아득했고, 이제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산의 냉기가 제 체온을 남김없이 앗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둠은 살아있는 짐승처럼 제 주위를 맴돌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나뭇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는 마치 저를 조롱하는 죽은 자들의 속삭임 같았고,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의 울음소리는 제 짧은 생을 마감하는 조종처럼 들렸습니다. 의식이 흐려질 때마다 제 아들 강민이와 며느리 지연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를 버리고 떠나던 순간 차 안에서 비치던 그들의 차가운 무표정. 그 표정은 제 심장에 박힌 얼음 송곳이 되어 꺼져가는 제 생명의 불씨를 더욱 사납게 흔들었습니다. 슬픔과 배신감은 어느새 차가운 분노로 응축되어 갔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누굴 위해 이 모든 걸 견뎠는데, 입술을 달싹여 보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른 흐느낌만이 갈라진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그 시각 제 아들과 며느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명 제 피와 땀으로 지어진 성에서 축배를 들고 있었을 겁니다. 과연 그랬습니다. 강민과 지연은 복례 타워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저택의 거실에서 와인잔을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은 마치 그들의 발 아래 엎드린 보석과도 같았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우리 세상이야. 지연은 실크 잠옷 차림으로 강민의 품에 안기며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만족감과 탐욕스러운 흥분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괜찮으실까? 강민이 마지못해 한마디 던졌지만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완벽한 순간에 흠집을 내고 싶지 않은 이기적인 자기 방어일 뿐이었습니다. 괜찮으실 거야. 어머니가 얼마나 억척스러우신데. 그리고 우리가 한 건 버린 게 아니야. 잠시 요양 보내드린 거지. 안 그래? 지연은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강민의 입술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 달콤한 독에 취한 강민은 마지막 남은 일말의 양심마저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자신들이 쟁취한 부와 미래에 대한 찬란한 기대로 가득 찬 잔인하고도 순수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벌인 늙은 어미의 저주가 그들이 차지한 낙원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산의 어둠 속 저는 거의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배고픔은 이미 통증의 단계를 넘어 온몸의 감각을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어린 강민이의 손을 잡고 국밥을 팔던 젊은 날, 행여나 아들이 기죽을까? 좋은 옷 한 벌 사입히고 자신은 해진 옷을 꿰매 입던 밤들, 아들이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을 때의 벅찬 감동, 그 모든 기억이 이제는 저를 고문하는 형벌이 되었습니다. 강민아, 내 아들아.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랑과 연민이 있던 자리에 차갑고 날카로운 증오가 칼날처럼 돋아났습니다. 죽을 수 없다. 흐릿한 의식 속에서 그 한마디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이렇게는 절대로 죽을 수 없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모든 것을 짓밟고 웃고 있을 너희를 내 두 눈으로 심판하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제 마지막 남은 이성이 아니었습니다. 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기어나온 살고자 하는 본능이자 복수를 향한 맹세였습니다. 저는 짐승처럼 네 발로 기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살같이 찢겨나가는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살아야 한다는, 살아서 모든 것을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지독한 일념만이 저를 움직이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민과 지연이 잠든 저택의 침실, 달빛조차 스며들지 않는 완벽한 어둠 속에서 무언가 서르르 움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그림자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보다 더 검고 매끄러운 비늘을 가진 한 마리의 거대한 독사였습니다. 뱀은 소리 없이 침대 위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제 주인을 찾아온 사신처럼. 뱀의 눈은 밤의 보석처럼 차갑게 빛났고 씩씩거리는 소리와 함께 갈라진 혀가 허공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배신과 탐욕의 냄새를. 뱀은 먼저 지연의 발목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날카로운 독리를 깊숙이 박아 넣었습니다. 악! 잠결에 터져나온 지연의 비명. 그 소리에 강민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 뱀은 이미 그의 발목으로 옮겨가 똑같은 심판을 내렸습니다. 강민의 처절한 비명이 뒤따랐습니다. 불을 켜자 뱀은 이미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후였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 자리에는 오직 두 개의 선명한 이빨 자국과 함께 불길처럼 번져나가는 끔찍한 고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호화로운 낙원에서 지옥의 만찬이 시작된 것입니다. 같은 시각, 저는 차가운 바위 틈에 기대어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복수를 다짐했던 도끼는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 흩어지고 제 몸은 다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찰나였습니다. 어슴풀에 밝아오는 여명 속에서 제 눈앞에 희미한 인형이 나타났습니다. 지게를 맨 산속의 약초꾼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발견하고는 기겁하며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이게 무슨 일이오? 정신 차리시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를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살려달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 그저 입만 뻐끔거렸습니다. 제 눈에서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찾아온 생명의 빛을 향한 처절한 갈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의식이 완전히 끊어지기 직전 저는 따뜻한 온기가 저를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 귓가에는 여전히 그 두 사람의 비명이, 아니, 제가 상상한 그들의 비명이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산에 버려졌고 제 아들과 며느리는 낙원에서 뱀에게 물렸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잔인하게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길고 긴 인과응보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제 의식의 끈을 놓아버린 후 저는 얼마나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을까요? 다시 눈을 떴을 때 저를 맞이한 것은 산의 냉기가 아닌 흙벽에서 풍겨오는 구수한 약초 냄새와 희미한 온기였습니다. 제 몸은 솜처럼 무거웠고 입안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여기가 저승인가 아니면 아직도 이승의 어느 구석인가. 흐릿한 시야 속으로 무뚝뚝한 얼굴의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저를 구해준 약초꾼이었습니다. 정신이 드시오? 그는 제게 뜨거운 김이 오르는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쌀을 곱게 갈아쓴 묽은 미음이었습니다. 제 평생 남에게 수만 그릇의 국밥을 퍼주었지만 누군가 저를 위해 차려준 따뜻한 음식을 받아보는 것은 실로 오랜만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쥐자 그가 제 손을 맞고는 직접 미음을 떠서 입가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몸이 쇠했으니 천천히 넘기시오. 뜨거운 미음 한 숟갈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생면부지의 타인에게서 받은 온기, 제가 제 자식에게서는 끝내 받지 못했던 그 따뜻함이 얼어붙었던 제 심장을 녹이며 터져나온 생명의 눈물이었습니다. 그의 초가집에서 저는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저를 버리고 떠나던 차의 후미등, 저를 벌레 보듯 하던 지연이의 눈빛, 고개를 숙인 채 외면하던 강민이의 실루엣이 번갈아 나타나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고 온몸은 식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약초꾼이 다려주는 쓴 약처럼 제 상처를 더디지만 분명하게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미움은 죽이 되었고 죽은 밥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되었고 마침내 절뚝이며 문 밖으로 나설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제 몸에 생기가 돌아올수록 제 머리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슬픔과 분노가 가라앉은 자리에는 강철처럼 단단하고 서늘한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산속에서 조금씩 인간의 모습을 되찾아갈 무렵 제 아들과 며느리는 호화로운 저택 안에서 짐승의 고통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강민과 지연의 발목에 새겨진 2개의 이빨 자국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었습니다. 상처 주위는 검붉게 변색되기 시작하더니 이내 살이 문드러지며 썩어 들어갔습니다. 국내 최고의 병원 용하다는 의사들을 모두 찾아다녔지만 누구 하나 병명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항생제도 특수연고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고통은 육체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그들은 어김없이 같은 환각에 시달렸습니다. 수백 마리의 뱀들이 침대 밑에서 기어나와 그들의 몸을 칭칭 감고 혀를 낼름거리며 온몸을 훑는 끔찍한 환영.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나면 온몸은 땀으로 흥건했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부와 명예의 성은 이제는 뱀의 환영으로 가득 찬 거대한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저주야? 지연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퀭한 얼굴과 썩어가는 발목을 보며 절규했습니다. 강민은 진통제에 취해
소파에 쓰러져 신음만 내뱉을 뿐이었습니다.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그들의 오만과 탐욕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저는 지팡이 없이도 마당을 거닐 수 있을 만큼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약초꾼은 제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밥을 내어주고 약을 챙겨줄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제게는 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약초꾼이 읍내에 나갔다가 가져온 낡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지지직거리는 화면 속에서 익숙한 얼굴이 나왔습니다. 아니, 익숙하면서도 낯선, 수척하고 겁에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제 아들 강민이었습니다. 앵커는 심각한 표정으로 뉴스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유명 신축 빌딩 복례타워의 이강민 대표 부부가 원인 불명의 희귀병으로 쓰러져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병원 측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극심한 고열과 함께 특히 발목 부위의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부 괴사 증상을 보이고 있어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밥그릇을 놓칠 뻔했습니다. 화면에는 병원 복도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휠체어에 앉아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강민과 지연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발목에는 두꺼운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발목. 제가 산에 버려졌던 그날 밤. 그들이 축배를 들었을 그날 밤. 순간 제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추어졌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병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사경을 헤매던 그 순간 그들이 낙원에서 웃고 있던 바로 그 순간에 내려진 형벌이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제 발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긁히고 상처투성이지만 멀쩡한 제 발목. 그리고 텔레비전 화면 속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그들의 발목. 그것은 저주였습니다. 제가 버려진 이 산이 저를 살리고 제 원수들에게 내린 서늘한 심판이었습니다. 제 눈앞이 아찔해지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깨달은 자의 지독하고도 서늘한 미소였습니다. 약초꾼이 제 표정을 보고는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아는 사람들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눈에 맺혀 있던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증발하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산은 제게 생명을 주었고 이제는 복수의 명분까지 주었습니다. 늙고 병든 피해자 박봉래는 어젯밤의 악몽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내 모든 것을 되찾고 저들에게 찍힌 낙인의 의미를 온 세상에 알릴 복수의 화신뿐이었습니다. 산 아래 세상으로 내려갈 시간이었습니다. 심판의 무대를 열 시간이었습니다. 산은 제게 생명을 주었지만 제가 버려야 할 전쟁터는 저 아래 아스팔트와 시멘트로 뒤덮인 삭막한 도시였습니다. 저를 구해준 약초꾼에게 마지막으로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는 제게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단단한 참나무 지팡이 하나를 깎아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묵직한 무게가 마치 제 새로운 삶의 의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산에서 내려와 처음 마주한 도시는 거대하고 차가운 괴물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무표정하게 저를 스쳐 지나갔고
자동차 소음은 제 귀를 어지럽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제 목표는 단 하나, 제 피와 땀으로 지은 성, 이제는 제 원수들의 소굴이 되어버린 그 집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낯선 동네를 헤맨 끝에 마침내 그 집 앞에 섰습니다. 높다란 담벼락, 그 위를 감시하는 차가운 CCTV 카메라, 굳게 닫힌 철문. 모든 것이 저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이곳은 제가 아들 내외와 함께 살 날을 꿈꾸며 고른 땅이었습니다. 제 손으로 벽돌 한 장 한 장을 고르고 정원에 심을 나무 하나까지 직접 골랐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집의 문을 두드려야 하는 이방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스피커를 통해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처음 듣는 목소리, 아마 새로 들인 가정부인 듯 했습니다. 누구세요? 나다. 이 집 주인 박복래다. 문 열어라. 제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단단하고 차가웠습니다. 스피커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내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어디서 오신 할머니인지는 모르겠는데 잘못 찾아오셨어요. 여기는 이강민 대표님 댁입니다. 다시 한번 소란 피우시면 경비 부를 겁니다. 그 순간 스피커에서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제 며느리 지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주머니, 누구예요? 웬 이상한 할머니가 와서 자기가 집주인이라고. 뭐라고요? 어머니? 지연의 목소리는 경악과 경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얼음보다 차가운 목소리가 제 고막을 찔렀습니다. 당신 아직도 살아 있었어? 끈질기네. 여기가 어디라고 와. 당장 꺼져.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이 미친 노망난 할망구야. 쨍하는 소리와 함께 인터폰이 끊겼습니다. 미친 노망난 할망구. 그 말이 제 머릿속을 수없이 맴돌았습니다. 제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들의 아내, 제 며느리가 제게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철문을 주먹으로 내려쳤습니다. 손등이 찢겨 피가 흘렀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갈 곳 없이 거리를 헤맸습니다. 화려한 상점의 쇼윈도에 비친 제 모습은 영락없는 늙고 초라한 불황자였습니다. 며칠을 굶고 공원 벤치에서 새우잠을 자며 버텼습니다. 억울함에 눈물이 쏟아질 법도 했지만 이상하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제 안의 모든 수분은 이미 저를 버린 그 산에서 모두 말라버린 듯 했습니다. 대신 제 심장에는 차가운 불길이 더욱 거세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법법으로 해야 한다. 저는 무작정 서초동 법원 근처로 향했습니다. 비싼 양복을 입은 변호사들이 바쁘게 오가는 것을 보며 저는 그들 중 누구라도 붙잡고 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루한 제 행색을 본 그들은 저를 벌레 보듯 피하거나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을 뿐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또 한 번 저를 문전박대했습니다.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돌아서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는 값비싼 양복 대신 낡은 재킷을 걸치고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눈빛만은 유난히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님, 아까부터 계속 지켜봤습니다. 무슨 억울한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그의 이름은 조우진, 스스로를 인권 변호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의 작은 사무실을 따라갔습니다. 먼지 쌓인 서류 더미와 값싼 커피 향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제 기구한 사연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국밥집 좌판에서 시작해 빌딩을 올린 이야기, 아들의 눈물에 속아 인감을 넘겨준 이야기, 그리고 효도 여행이라 믿었던 마지막 길에서 벌어진 이야기까지.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있었던 사실만을 전달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조우진 변호사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특히 제가 아들 내외가 채무 때문에 잠시 재산을 맡아두는 척하며 세금 문제를 해결하자고 꼬드겼던 대목을 이야기했을 때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모두 끝나자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던 그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버님도 그렇게 당하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공장을 운영하셨는데 믿었던 동생, 그러니까 제 삼촌에게 똑같은 수법으로 모든 걸 빼앗기셨죠. 평생을 바친 공장과 집을 넘겨주고 길거리에 나앉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반년도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눈에는 제가 겪었던 것과 같은 뼈에 사무치는 배신감과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 사건을 남의 일처럼 보는 변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안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보고 있었고, 저는 그의 안에서 억울하게 쓰러져간 또 다른 영혼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같은 상처를 공유한 동지가 되었습니다. 조우진 변호사의 눈빛이 다시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피곤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투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할머님, 이건 긴 싸움이 될 겁니다. 저들은 할머님을 재산을 탐내는 노망난 늙은이로 몰아갈 겁니다. 온갖 더러운 말로 할머님의 인격을 짓밟으려 하겠죠. 견디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 손에 들린 참나무 지팡이를 꽉 쥐었습니다. 산의 전기가 제 억울함이, 그리고 눈앞의 젊은 변호사가 공유해준 아픔이 제게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내 평생이 전쟁이었소. 이제 와서 싸움이 두려울 리가 있겠소? 제 대답에 조우진 변호사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였습니다. 좋습니다. 지금부터 증거를 모읍시다. 아드님의 채무관계, 재산이 넘어간 과정의 모든 서류, 그리고 할머님을 산에 유기했다는 증거까지. 놈들의 성벽을 무너뜨릴 대포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의 사무실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더 이상 비틀거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이제 법이라는 날카로운 칼과 저와 같은 상처를 가진 든든한 조력자가 생겼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를 버렸던 그 하늘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심판의 무대를 펼칠 거대한 전장이었습니다. 복수의 서막이 비로소 진짜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조우진 변호사의 작은 사무실은 제 복수를 위한 치열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낮에는 그의 지시에 따라
제가 기억하는 모든 것을 증언하고 밤에는 그가 마련해준 작은 쪽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잠이 들면 어김없이 저를 버리던 아들의 뒷모습이 나타났지만 이제는 더 이상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그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려 애썼습니다. 법정에서 마주할 그 얼굴을, 제 손으로 심판해야 할 그 얼굴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조 변호사는 마치 사냥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는 먼저 강민희의 주변을 파고들었습니다. 강민희가 운영하던 사업체는 이미 껍데기만 남아 있었고 그 뒤에는 불법 도박으로 인한 거액의 사채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조 변호사는 밤낮으로 뛰어다니며 사채업자들을 만나고 협박과 회유를 통해 강민희가 직접 서명한 차용증과 그의 절박한 목소리가 담긴 통화 녹음 파일들을 하나씩 손에 넣었습니다. 그것들은 아들이 제게 흘렸던 눈물이 거짓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늘한 증거들이었습니다. 다음 목표는 며느리 지연이었습니다. 그녀는 강민희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치밀했습니다. 제 재산을 넘겨받기 위해 세무사와 법무사를 구워 삶은 정황, 그리고 재산을 넘겨받자마자 일부를 현금화하여 해외 계좌로 빼돌리려 한 흔적까지. 조 변호사는 퍼즐 조각을 맞추듯 그녀의 탐욕스러운 계획을 재구성해 나갔습니다. 그가 가져오는 서류 뭉치가 쌓여갈수록 제 아들과 며느리의 민낯은 더욱 추악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들의 죄악을 마주하며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제 감정은 이미 차갑게 식어 오직 심판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조 변호사는 제 이름으로 친족 간 재산 증여 무효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그날, 저는 조 변호사와 함께한 언론사를 찾아갔습니다. 가장 자극적인 기사를 쓰는 것으로 유명한 인터넷 매체였습니다. 이 싸움은 여론전이기도 합니다. 할머님. 저들은 할머님을 돈에 눈이 먼 노망난 늙은이로 만들 겁니다. 우리가 먼저 그들의 실체를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조 변호사의 말대로였습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서 제 얼굴을 드러내고 제 목소리로 모든 것을 밝혔습니다. 제 평생의 이야기와 배신의 순간, 그리고 산에 버려졌던 그 처절했던 밤에 대해서. 제 이야기는 페류나 아들 부부와 산에 버려진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파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기사는 삽시간에 온라인을 뒤덮었고 사람들은 들끓었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의 SNS 계정은 온갖 욕설과 비난으로 마비되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부와 명예는 하루아침에 끔찍한 주홍글씨가 되어 그들의 이마에 새겨졌습니다. 그 시각 저택 안에서 강민과 지연은 지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뱀의 환각과 썩어 들어가는 발목의 고통만으로도 미칠 지경인데 이제는 세상의 모든 손가락이 자신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그 늙은이를 왜 그냥 살려둬서 이 사단을 만들어. 지연은 썩어가는 발목을 붙잡고 강민에게 악을 썼습니다. 그녀의 아름답던 얼굴은 고통과 분노로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럼 어떡해? 정말 죽이기라도 하란 말이었어? 강민 역시 소리를 지르며 맞섰습니다. 그들의 낙원은
이제 서로를 물어뜯는 아기들의 싸움터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쌓아 올린 바벨탑에 첫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연은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법과 여론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녀는 수소문 끝에 재벌가와 정치인들이 은밀하게 찾는다는 용한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화려한 신당, 눈을 가린 무당은 지연을 보자마자 몸서리를 쳤습니다. 내년에게서 뱀 비린내가 진동을 하는구나. 아주 독한 원한을 샀어. 무당의 말에 지연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발 살려주십시오.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지연은 무당 앞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하지만 무당은 고개를 저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돈으로 풀릴 원한이 아니다. 내가 버린 것을 찾아가 빌어라. 내 발로 직접 기어가서 그 발이 닳도록 빌고 또 빌어라. 그러지 않으면 내 발목에서 시작된 그 저주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온몸이 썩어 문드러져 죽게 될 것이다. 그 섬뜩한 예언에 지연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내가 버린 것. 그 말은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에 꽂혔습니다. 박복래. 자신이 산에 버리고 온 그 늙은 시어머니. 그 늙은이가 자신에게 저주를 내리고 있다는 말인가. 지연은 공포에 떨면서도 한편으로는 지독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감히 그 보잘것없는 늙은이가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신문을 통해 그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강민 대표 부부 유명 무속인 찾아 저주에 시달리나? 라는 기사였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와서 신에게 빈다고? 그들이 믿어야 할 신은 애초에 없었거니와 설령 있다 해도 그들의 기도를 들어줄 리 만무했습니다. 며칠 후 첫 재판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조금도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풍을 가는 아이처럼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드디어 그들의 얼굴을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법정 복도에서 저는 그들과 마주쳤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강민과 지연. 몇 달 사이에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민이는 살이 쏙 빠져 해골 같았고 지연이는 짙은 화장으로도 감출 수 없는 죽음의 그림자가 얼굴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발견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지연이는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오만과 도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지나쳐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손에는 약초꾼이 깎아준 참나무 지팡이가 단단히 들려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판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원고 박복래 씨, 피고 이강민, 김지연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이 사실입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석에 앉은 제 아들과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의 한과 분노, 그리고 앞으로의 복수를 다짐하는 목소리로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증여가 아니라 강탈당한 것입니다. 제 대답이 법정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강민이의 어깨가 움찔하고 지연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그들의 견고했던 바벨탑이 제 목소리 한마디에 거대한 균열을 일으키며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법정이라는 무대는 제가 평생 서본 시장 좌판이나 국밥집 주방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뜨거운 김 대신 차가운 공기가, 구수한 밥 냄새 대신 낡은 서류의 먼지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 낯선 공간이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평생을 짓누르던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는 오직 저만을 위한 거대한 동무대처럼 느껴졌습니다. 재판은 지리한 공방의 연속이었습니다. 지연이가 고용한 비싼 변호사는 저를 피해망상에 사로잡힌 불쌍한 노인으로 몰아갔습니다. 제가 산에 버려졌다고 주장하는 날의 알리바이를 대고 제가 평소 아들 부부에게 과도한 집착을 보였다는 거짓 증언들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들은 제 평생의 헌신을 정신병적인 집착으로, 제 사랑을 소유욕으로 둔갑시켰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잠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제 옆에 앉은 조우진 변호사의 단단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피고석에 앉아 고통에 일그러진 제 아들과 여전히 도끼를 품고 저를 노려보는 며느리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들이 바로 내 인생을 훔쳐간 도둑들이고 나는 내 것을 되찾으러 온 주인이라는 사실을 되새겼습니다. 조 변호사는 차분하지만 날카롭게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가 법정에 제출한 증거들은 상대 변호사의 화려한 언변을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강민희의 도박 빚이 기록된 차용증, 지연이가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꾸민 계약서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산에 버려졌다고 주장하는 날 밤, 제 휴대폰에 마지막 신호가 잡혔던 산속 기지국의 통신 기록. 그들의 거짓말은 겹겹이 쌓인 증거 앞에서 힘을 잃고 허물어져 내렸습니다. 재판이 거듭될수록 강민희의 얼굴은 눈에 띄게 초췌해졌습니다. 밤마다 계속되는 뱀의 환각과 썩어 들어가는 발목의 고통, 그리고 법정에서 마주하는 자신의 추악한 진실은 그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재판 내내 고개를 푹 숙인 채 덜덜 떨리는 손으로 썩어가는 자신의 발목만 주무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제가 머무는 쪽방의 문을 누군가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몰골의 강민희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휠체어도 없이 썩어가는 다리를 질질 끌며 벽에 기댄 채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머니. 그는 저를 보자마자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짐승처럼 기어와 제 발치에 엎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너무 아파요. 매일 밤 뱀들이 저를 물어뜯어요. 이대로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강민희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통곡했습니다. 제게 인감을 달라며 거짓 눈물을 흘리던 그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제 평생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들의 참회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찌된 일인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은 이미 산속의 그날 밤 차가운 돌처럼 굳어버린 뒤였습니다. 저는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왜 이러느냐. 내 어미는 노망난 할망구라며. 내가 버린 그 미친년에게 와서 뭘 어쩌라는 말이냐. 제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강민이는 제 말에 더욱 서럽게 울며 제 발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 지연이 말에 넘어가서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어머니, 제발. 그때였습니다. 뒤따라온 지연이가 강민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당신 미쳤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 늙은이한테 빈다고 뭐가 달라져? 지연이는 저를 향해 악을 썼습니다. 당신이지? 당신이 우리한테 저주 내린 거지? 이 악독한 늙은이. 어디서 요망한 짓을 배워서 내가 당신 뜻대로 무너질 것 같아? 천만에. 나는 끝까지 싸울 거야. 당신 재산, 아니, 이제 내 재산은 단 한 푼도 못 돌려받을 줄 알아. 그녀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그녀의 탐욕은 조금도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아들은 용서받을 기회라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저 여자는 구제불능의 악기였습니다. 저는 무릎 꿇고 우는 아들과 여전히 발악하는 며느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재판날 최후 변론의 기회가 제게 주어졌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서서 판사도 변호사도 방청객도 아닌 피고석에 앉은 제 아들 강민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강민아, 너는 기억하느냐? 내가 어렸을 적 뜨거운 뚝배기에 손을 대어 밤새 울던 날을. 나는 내 손을 찬물에 담그고 너보다 더 서럽게 울었다. 4살이 되는 것보다 내 손가락 대인 것이 1000배, 10,000배는 더 아팠기 때문이다. 나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 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오직 내가 아프지 않기만을 바라며 살았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법정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너는 내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받을까봐 내 청춘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을 내 발 아래 바치니 어미를 산에다 버렸다. 춥고 어둡고 무서웠다. 하지만 정말로 나를 고통스럽게 한 것은 추위나 굶주림이 아니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사랑한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 했다는 그 사실이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들린 참나무 지팡이로 바닥을 쿵 하고 내리찍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아들을 용서하려 합니다. 그 말에 법정안이 술렁였습니다. 조 변호사마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강민이는 고개를 들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았고 지연이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저와 제 아들 단둘의 문제입니다. 이 법정은 용서를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죄를 심판하는 자리입니다. 제 아들은 저를 버린 죄, 그리고 저 여자의 탐욕에 동조한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저 여자 김지연은 제 아들을 파멸로 이끌고 한 가정을 파탄낸 죄, 인간이기를 포기한 그 죄값을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부디 법의 이름으로 저들의 죄를 엄중히 물어주시길 바랍니다. 제 말이 끝나자 법정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후회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사라지고 공포와 증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용서는 하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세상의 진리를 제 입으로 선고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늘의 뜻 그리고 법의 판단뿐이었습니다. 선고가 내려지던 날 법정의 공기는 유난히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덤덤한 표정으로 판사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제 옆에 앉은 조우진 변호사의 손에는 땀이 배어 나왔지만 저는 이상할 만큼 평온했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의 재판은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제 심판을 세상의 법이 어떻게 기록하느냐의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피고 이강민, 김지연은 고령의 직계 존속을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하고 생존이 불가능한 장소에 유기하여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장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마치 망치처럼 저들이 쌓아 올린 거짓의 성벽을 부수고 있었습니다. 이에 재산 증여는 원인 무효임을 선고하며 모든 재산을 원고 박봉래에게 반환할 것을 명한다. 또한 피고 이강민에게는 존속유기죄 및 사기죄를 적용하여 징역 3년을, 피고 김지연에게는 판사가 지연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니야. 이건 무효야. 내가 왜? 저 늙은이가 다 꾸민 짓이야. 그녀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법정 경위들이 그녀의 양팔을 붙잡아 제지했습니다. 그녀의 발악은 판결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죄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피고 김지연에게는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한다. 땅, 땅, 땅. 의사봉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실성한 사람처럼 웃다가 울기를 반복했습니다. 강민이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떨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더 이상 동정을 구하는 거짓 눈물이 아닌 자신의 삶 전체를 되돌아보는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오자 수많은 기자들이 저를 향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승리의 소감을 물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일 뿐. 저는 조 변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묵묵히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며칠 후 저는 제 이름이 다시 새겨진 등기부등본을 손에 쥐었습니다. 봉래타워. 제 평생의 결정체이자 제 고통의 시작점이었던 그 건물이 다시 제게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건물 옥상에 올라가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군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가슴이 벅차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폐허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공허할 뿐이었습니다. 이 성을 지키기 위해 저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 무렵 지연이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교도소에 수감된 후에도 저주가 풀리지 않아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썩어 들어가는 발목은 결국 절단해야 했고 밤마다 계속되는 뱀의 환각에 시달리다 결국
정신마저 온전치 못하게 되어 치료 감호소로 이감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탐욕은 결국 그녀 자신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강민희는 교도소에서 제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편지에는 빼곡하게 어머니,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에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용서하는 것은 제 몫이지만 그가 자신의 죄를 어떻게 씻어낼지는 오롯이 그의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의 병세가 교도소의 규칙적인 생활과 참회 속에서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뿐입니다. 어쩌면 그에게는 교도소의 차가운 벽이 호화로운 저택의 감옥보다 더 나은 치유의 공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되찾은 저는 가장 먼저 복례 타워를 팔아치웠습니다. 제 욕심과 아들의 탐욕, 며느리의 죄악이 얽힌 그곳에 더는 미련을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도시 외곽의 한적한 곳에 땅을 사서 크고 따뜻한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복례의 쉼터라는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저처럼 자식에게 버림받고 갈 곳 없는 노인들을 위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또한 조우진 변호사와 함께 어머니의 지팡이라는 이름의 작은 법률 지원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법의 문턱이 높아 하소연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곳이었습니다. 어느 햇살 좋은 오후 저는 쉼터 마당의 텃밭에서 호미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흙냄새, 땀냄새, 그리고 갓 쪄낸 감자 냄새가 뒤섞여 제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쉼터의 노인들이 함께 웃고 떠들며 감자를 나누어 먹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박하고 따뜻한 풍경을 바라보고 있자니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몽글몽글 피어올랐습니다. 행복이었습니다. 그때 조 변호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게 작은 화분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님 산에 계실 때 약초꾼 할아버지가 늘 돌보시던 난초라고 합니다. 할머님께 전해달라고 하시더군요. 화분에는 희고 작은 꽃 한 송이가 곱게 피어 있었습니다. 그 꽃을 보는 순간 저는 저를 버렸던 그 산을 떠올렸습니다. 저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갔던 그 산. 하지만 역설적으로 저를 다시 살리고 제게 복수의 힘을 주고 결국에는 새로운 삶의 의미까지 깨닫게 해준 곳. 저는 화분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 평생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복례 타워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상처받은 사람들의 작은 쉼터와 제 손으로 가꾸는 이 작은 텃밭의 새로운 주인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진짜 성은 차가운 시멘트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온기가 가득한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저 멀리 저를 버렸던 그 산이 보였습니다. 이제 그 산은 더 이상 저주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제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한 고마운 어머니의 품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산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내가 버린 그 산이 나를 다시 살렸다. 제 독사의 만찬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박한 저녁 식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박복례 할머님의 길고도 치열했던 이야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들을 용서하되 법의 심판은
단호히 구했던 할머님의 마지막 선택을 여러분은 진정한 용서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가장 완벽한 복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담았던 복례 타워와 상처받은 이들이 모인 복례의 쉼터. 과연 무엇이 진정한 성공이고 진정한 재산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할머님의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이처럼 인생의 지혜는 때로 가장 깊은 절망의 틈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세상에는 박복래 할머님처럼 저마다의 가슴에 파란만장한 사연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 말년의 지혜는 앞으로도 그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모여 이곳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저희가 들려드리는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인생의 깊이가 담긴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